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퇴근길에 만나는 사이언스, 한 주간의 과학 이슈 전해드립니다. 퇴근길 과학 감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지난 2주간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난주엔 채굴과 지갑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은 암호화폐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알아볼까요? 예, 이 내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과연 이게 우리에게 좋은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암호화폐에 나아갈 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블록체인에 나아갈 길입니까? 암호화폐에 나아갈 길입니까? 같이 나아가야죠. 근데 지금 뭐 일반인들은 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또 그걸 활용해서 어디로 써먹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이제 투자냐 투기냐 뭐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이런 라디오를 통해서 좀 들려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좀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투자하는 애랑 투기하는 애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혹시 이 비트코인은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투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이게 가변성이 너무 세서 네. 그 투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변성이 센 걸 가지고 과연 투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어떤 조금 갬블 이미지가 있다. 그런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꽤 가변성이 큰 주식도 좀 있지 않나요? 이렇게 크진 않죠. 아무리 가변성이 크다 하더라고. 예. 이게 사실 어떻게 정의내리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 이런 분야 연구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뭐 중앙대 의대 한덕현 교수님이나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연구하시는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투자는 잃던 벌던 뇌가 계속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고 금융의 흐름도 보고 예. 뭐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예. 일종의 본인의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기나 도박 뭐 이런 건 사실 과정과는 관련이 없고 오직 기대 이상의 보상을 받는 것에만 목적이 있고 이때는 뇌가 생각을 하질 않아요. 오직 그 도파민 분비에 의한 자극만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할 때는 과연 이 사람이 투자나 투기냐를 볼 때 이제 뇌를 보면 알아요. 예,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하고 한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과관계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뇌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본인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뭐 작년에 이 회사가 얼마나 벌었고 그렇죠. 지금 연구 개발에는 얼마를 투자했고 네네네. 앞으로 뭐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잃었을 때 벌었을 때 그 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투기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많은 도파민이 나오면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냥 딱 결과를 보고 이렇게 됐으면 내 상대로 맞았구나.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이제 투자인 거고 예. 우와 대박이다. 이러면 이제 투기가 되는 거죠. 우와 대박이다 한 번 더 해야지. 예. 투기를 그러면 계속하게 되면 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버는 경우 잃는 경우 이건 배제를 할게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얼마나 올랐냐 떨어졌냐를 확인하기 직전에 이제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가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마약성 물질하고 비슷한 효과를 주는데 결국 이거에 좀 익숙해지게 되면은 깊은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뭐 일상적으로 삶의 태도 자체가 좀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는 경우가 좀 커지고,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얼마를 넣고 얼마를 뭐 잃고 벌었다 이걸 통해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뇌를 관찰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만 원을 처음에 도박으로 잃었다. 네. 그럼 굉장히 큰 돈이어서 예. 잠도 안 오고 할 텐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100만 원도 아무런 돈이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렇죠. 가치가 정확합니다. 느끼기에.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도박하게 되면 뇌가 조금 내 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예. 돈을 많이 땄어요 도박에서. 예. 그럼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땄을 때보다도 따기 직전에 분비가 많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뭐 많이 벌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뭐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예. 우선 버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도박에서? 예, 예. 그 뉴턴 같은 경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천체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한계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똑똑한 천재 뉴턴도 실패한 게 주식이라는 거. 예. 이런 과거 사례들을 보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벌기는 쉽지 않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벌었다. 그럼 행복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행복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 행복한 뇌에 대해서는 우리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그 이스털린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초적으로 돈을 충분히 매달 정기적으로 받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어느 수준 이상까지 넘어가면은 그 행복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쭉 올라가다가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네, 이게 이제 과거 연구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네. 어떻게? 과거에는 이게 한 월 수입이 500에서 600 정도가 되면은 행복하고 그 이상 벌어도 그 행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과거 연구였고.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걸로다가 노벨상도 받았어요. 그래요? 2002년에 데니얼 캐너먼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으셨고. 근데 새로운 연구가 올해 나왔는데 데이터를 더 많이 모았습니다. 과거보다. 그랬더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더라.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쭉 정비례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급격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 수입이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700만 원이 됐어요. 기분 좋죠? 좋죠. 하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최소한 1000만 원 정도가 돼야 그 다음 행복이 옵니다. 뭐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1000만 원을 벌면 1200만 원이라고 해도 2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전혀 행복하지 않고 이제 2000, 3000, 5000이 돼야지 행복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행복을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은 돈이 있어야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 돈을 버는 단위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평범한 삶 자체가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그러면 결국은 그 행복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한다는 거에 좀 불행함을 느낄 수도 있다. 네, 이런 결론이 좀 나올 수 있죠. 그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도박에 빠져서 탕진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안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딱 벌었을 때 이제 손을 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버는 거로는 손을 못 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이제 뭐 1억, 2억 버는 걸로는 아무런 흥미가 없어지고 이제는 200억을 벌어야 돼. 그럼 무리를 하게 되죠. 사업을 하게 되고 확장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움이 시작될 수 있죠. 결론은 어쨌든 도박 머리와 투기 머리는 똑같다. 그렇죠. 도파민이 분비되니까. 네,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라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기성 논란이 있는 암호화폐가 앞으로 나갈 길은 어떤 걸까요? 뭐 일단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활용처를 갖고 있습니다. 뭐 식품 원산지나 유통 정보 확인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보관 온도나 유통 기한이나 이런 게 이제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투명해지겠죠. 네, 그리고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도 지금도 많이 편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뭐 여러 가지 서류를 내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종이 서류가 없이 간편하게 정보만을 넘기면서 이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고 병원 같은 경우는 이 문서가 과연 위조가 안 된 건가 정당한 건가 검증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검증할 필요가 없어지고 의약품 관리라든지 뭐 다양한 것에 이제 비슷한 형태가 쓰이게 되고요. 특히나 또 요즘 많이 하는 게 이제 온라인 중고거래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 판매자, 구매자의 신원 정보가 이제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투명하게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이 되게 된다면 굉장히 안전한 중고거래가 되고 이게 뭐 유사한 거래 플랫폼에는 전부 다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전자계약서 관리라든지 뭐 무역할 때 뭐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거, 그다음에 포인트 통합 관리 같은 경우도 일단 위변조가 가능한 모든 곳에는 다 이 블록체인이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되게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그 체납자 세금 납부 활성화 기능도 있더라고요. 이게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압류했더니 바로 세금을 몇 억을 자진 납부하고 가상화폐 절대 팔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세금 낼 테니 그래서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까 뭐 뉴턴 얘기했으니까 뉴턴도 결국은 남의 회사에 투자했다가 약간 벌었다가 그 번 돈까지 다시 한번 그 같은 회사에 투자했다가 버블 꼭대기에서 맞아요. 굉장한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한 4% 떨어져서 4천만 원대 초반인데 이 가장 고점일 때가 8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거의 한 50% 정도 이제 떨어진 거란 말이죠. 이거 비트코인도 그러면 버블이 아니냐 지금 아직 잔뜩 껴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 예. 네,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과학은 아니다. 네, 인간의 광기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데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암호화폐 자체가 신뢰도를 보증하는 중앙이 없는 대신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 모든 개인들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그래서 많이 참여하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유인책이 필요하니까 비트코인 같은 이런 보상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중앙의 통제 없이 시장의 논리로 자생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유명해졌고 예. 그런데 특정 유명한 개인이 중앙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걸 몇 번 사례로 봤고 기술적으로는 탈중앙화가 가능하게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좀 개인 의존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걸 봤을 때는 이 방식보다도 좀 더 기술적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예.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좀 장난으로 만들어낸 가상화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예. 지금도 진지하게 기술적인 고민을 하는 탈중앙화가 가능한 암호화폐를 고민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에 주목을 하고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게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에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도 다루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하자 말자 뭐 이게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이걸 상용하기까지는 윤리적 고민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확실한 거는 남의 회사나 튤립, 네덜란드 튤립처럼 네. 공중으로 버블이 푹 꺼져서 사라지지는 아마 않을 것 같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뭐 투자든 투기든 책임은 개인이 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조심해서 하시기 바라고. NFT가 뭐예요? 예, 이게 그 이더리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대체 불가능 토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암호화폐랑은 다르게 교환이 불가능한 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역적 거래 증명이 가능한 토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내가 갖고 있는 1비트코인 그다음에 우리 진행자님께서 갖고 계신 1비트코인 같이 서로 교환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 NFT는 1대1 교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랑 좀 다르게 개별적으로 고유한 암호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017년도 캐나다 디퍼랩스가 키리토키티라는 게임을 출시했어요. 예. 게임입니다. 게임. 예. 근데 이 게임 안에 플레이어가 그 고양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고양이를 이제 거래를 해요. 예. 근데 굉장히 좀 독특한 고양이들이고 이 중에 몇몇 고양이가 1억이 넘는 돈으로 팔렸습니다. 예. 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엔 디지털 세계 안에서도 희소성으로 인해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 암호화폐라는 것도 희소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금액이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처럼 똑같이 암호화폐랑 비슷한 토큰이라는 걸 발행을 했는데 이게 다 다른 거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하나의 토큰이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다른 거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돈을 넣어서 캐릭터를 꾸몄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꾸미고 즐기는 걸로 끝이 났어요. 예. 근데 이제는 이 독자적인 캐릭터를 만들게 되면 이 디지털 대상에 대해서 이걸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독자적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근데 이번에 뭐 이 NFT로 작품 경매가 취소됐다. 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이게 일단은 예를 들어 디지털 파일이 하나 있는데 디지털 파일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예, 누가 어떤 그림을 복사하면 똑같잖아요. 근데 이걸 똑같이 보지 않고 원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검증을 해주는 겁니다. 예, 이 예. 기술이. 그래서 예. 이 결국 중앙 없이 개인 간 거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런 그림 같은 거. 우리가 그림을 살 때 한 명이 예를 들어 100억짜리 그림을 사면 너무 비싸잖아요. 예. 이거를 예를 들어 뭐 100명이 1억씩 쪼갠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이 그림을 100분의 1을 팔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림을 찢어서. 예. 이거를 100억을 1억씩 쪼개서 이거를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할 거래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기술인데 이게 블록체인상에 저장되니까 소유권 분쟁도 좀 줄일 수 있다. 이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하. 네, 이번에 뭐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화백 같은 경우는 이 경매가 취소된 이유가
진위 논란, 이 그림의 진위 논란과 저작권 때문인데 이게 이제 원본이 있잖아요. 네, 이거 원본이 있는데 이걸 디지털화하면서 이 NFT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제대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됐거나 진위 여부에 검증이 없었다. 라는 식의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위험성들이 해결될 때까지 좀 거래를 연기하겠다라고 나온 건데,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큰 같은 경우는 좀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고 다 다른 형태로 나눠져서 뭐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결국 이 디지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토큰은 이렇게 검증이 되고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우리가 나눠서 팔 수가 있는데 원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네, 이 원본 디지털 파일은 해킹 위험도 있고 삭제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디지털의 특징인데 원본과 복사본이 완전히 동일해요. 근데 완전히 동일한데 이 NFT가 있으면은 네. 그걸 구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희소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래도 복제본이 똑같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희소성이 있냐, 금방 떨어질 수도 있겠다, 희소성이. 이런 또 측면도 있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것도 역시 뭐 계속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보관하고 뭐 생성하고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줄 수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들이 생겼고, 우리가 이걸 해결해 나가려면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들이 좀 필요하고, 이 토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암호화폐 3편으로 암호화폐는 끝입니까? 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해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퇴근길 과학 감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로 오늘의 뉴스를 풀어봅니다. 오늘의 키워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 총장이 오늘 성명을 냈는데요.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총장의 사의 표명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지난해 9월 23일 취임한 이 총장의 사의가 수용되면서 역대 최단명 공무총장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지적을 했고요. 지휘 계통부터 다 살펴봐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사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공군 군사 경찰이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한 달여 뒤인 4월 7일 가해자 장모 중사를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성윤 총장이 일주일이 지난 4월 14일에야 주간 보고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받았거든요. 예. 군사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이 주간 단위 보고에 포함돼서 사건 개요를 그때서야 보고받았다는 게 군 관계의 설명인데, 어떤 지시를 이 총장이 했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도 이 총장이 5월 25일에서야 이 서욱 장관에게 전화로 관련 상황을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왜 보고하게 됐냐? 이중사의 유족들이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 이런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지 이틀 뒤에 예. 국방부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그때서야 전화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때 빨리빨리 보고가 안 됐고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비판, 그 책임을 묻는 그런 발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여론상으로 볼 때 이 총장이 좀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유족 이야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가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유족 측이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2차례 더 있었다. 아, 다른 하면서 상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에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군 검찰이 오늘도 압수수색을 하고 이 수사에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모 중사뿐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영장 청구 같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초동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네, 특히 이제 공군 군사 경찰이 예.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을 보면 우선 공군 군사 경찰의 이 부실 수사와 제19 감사기식 봐주기 수사 이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몇 개만 설명드리면 성추행 당시 이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보했음에도 공군 군사 경찰은 수사의 속도를 내지 않았고 특히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가해자 이 장 중사의 휴대전화를 신속히 압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이게 수사의 ABC라고 볼 수 있는데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때문에 공군 군사경찰이 이번 사건을 가해자의 편에서 바라보며 은폐하고 파장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모습이, 이런 행태가 지난해 기억하실 겁니다.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 황제복무수사에서 나타난 바 있어요. 당시 공군 군사경찰이 최 전 부회장에게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게 공군 검찰에 의해 뒤집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6월 최 전 부회장 아들 최병장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다음에 공군 군사경찰은 이 빨래, 물 배달, 1인 생활관, 샤워실 보수, 특정 부대 배속 이런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예. 그런데 공군 검찰이 추가 수사해 보니까 실제로 특혜를 부탁하는 뇌물성 식사 대접이 있었음을 확인했거든요. 예. 최병장 소속 부대 부사장 A 소령이 서울 강남 호텔 레스토랑 등지에서 이 최 부회장으로부터 수십만 원대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이 군사경찰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책, 그러니까 군사경찰 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 이런 관측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 그러니까 군 안팎에서는 군사경찰 제도와 임무 수행 행태 곳곳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요. 계속 그런 게 그냥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군사 경찰 수사를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위 법률 규정도 미흡하다 보니까 수사를 위한 상위 지침과 기준이 되는 법률이 허술하다 보니까 일선 수사관들은 통일된 수사 실무 지침이 없다라는 호소도 하고 있고 지침이 없으니까 각 부대 군사 경찰 수사관은 군사 법원 법 등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왔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강압이나 피의자와의 관계 또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그런 일을 겪고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다.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제 식구 감싸다 보니까 수사 때 이 네. 재판 결과도 이게 중형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범죄가 끊어지지 않고 또 재발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벌백계가 되고 단죄가 돼야 반면교사를 삼게 되는데요.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각 군의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175건, 그러니까 10.2%로 집계가 됐어요. 예. 근데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25.2%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 보면은 15%포인트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성범죄자에 대한 재산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판결이 높은 점 역시 문제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받고 있는 게 국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중 상당수가 교정기관에 수용되지 않아서 교정이나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민간은 1심, 2심 판결보다 대법원 이 젠더 문제는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네. 아마 유죄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 그런데 군대 내에서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아무래도 군대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 보니까 네. 제대로 이제 항의나 하소연할 것도 마땅치 않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이 상급자고 피해자들이 하급자가 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피해 사실을 제대로 토로 못하고 또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네. 그런 총체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들어서 이거는 군 당국이 나서서 한번 일제점검도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기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